유영이의 잠 못 드는 밤 35번째 일기장. 빠른 길이 있는데 정신을 놓고 가다 보니 굽이굽이 돌아와 버렸다. 돌아온 시간이 아까워 멍청하다고 나 자신을 자책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그 길이 모두 의미가 있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 책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은 평화로운 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 책 속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상처받고 흔들리지만 결국 삶의 의미는 바깥의 소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고요함에서 찾아온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접 싸우고 피를 흘리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지금 전쟁 같은 일상을 사는 우리의 현실 속에도 평화로운 순간들이 빛나고 있음을 이 작품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젊은 귀족. 1800년 그 무렵에 러시아의 서울인 페테르부르크에 사는 귀족들의 저택에서는 매일 밤 연회와 무도회가 열리곤 했었다. 한편 이런 무도회에 모여드는 많은 손님들 가운데 유별나게 눈에 띄는 아름다운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이. 명문인 볼콘스키 공작 집안의 후계자였다. 안드레이는 그다지 큰 키는 아니지만 매우 온화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나쁜 인상이라고는 전혀 풍기는 데가 없는 멋진 젊은이였다. 그는 이미 결혼한 몸이어서 리자라는 이름의 아내를 데리고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젊은 부인은 이상하리만큼 생기에 넘쳐 있어서 모든 것에 관심을 표시하는 데 비하여 남편인 안드레이는 언제나 따분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곳에 모여든 귀족들과 만난다든가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 따분하기만 하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더욱이 안드레이에게 있어서 가장 지루한 상대는
어쩌면 함께 다니는 부인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한 번은 야외가 끝난 뒤에 안드레이가 친구인 피에르를 자기의 저택으로 데리고 가서 서재에서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있었다. 안드레이보다는 몇 살인가 손아래인 이 젊은이는 뚱뚱보고 좀 둔한 편이긴 하지만 성품이 좋은 위인이었다. 이 피에르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첫손에 꼽히는 큰 부자라는 소문이 자자한 베지오프 백작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부터 줄곧 파리에서 교육을 받았고 바로 얼마 전에 러시아에 돌아온 처지였다. 사실인즉 그는 백작의 정실 부인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백작으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자네, 절대로 결혼 같은 건 하지 말게. 이건 각별히 자네에게 들려주는 충고일세. 갑자기 안드레이가 이런 말을 했다. 결혼 같은 건 훨씬 나이 먹은 뒤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네.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가지고 있는 고매한 정신이 완전히 못쓰게 되고 말 걸세. 그리하여 나처럼 일찍부터 늙은이 같은 무능한 사나이가 되고 말 걸세. 농담이시겠죠. 당신과 같은 분이 무능하다니 어디 말이나 되는 얘긴가요? 피에르는 더듬듯이 말했다. 당신은 지금도 훌륭하고 또 장차 더욱 훌륭한. 그렇지 않아. 나에게는 이미 장래 따위는 없다네. 이렇게 중얼거리는 안드레이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사실상 늙은이의 얼굴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단념의 미소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는 군인이기는 했지만 남달리 튼튼한 몸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잘생긴 젊은 귀족이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항상 불만을 지니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해 1805년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연합하여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했고 안드레이는 기병 대령으로 일선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다. 때마침 그의 부인인 리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리하여 안드레이는 출정 중 아내를 시골의 영지에 살고 계신 아버지에게 맡겨두기 위하여 함께 페테르부르크를 떠나야만 했다. 아버지인 볼콘스키 공작은 벌써 오래전부터 시골의 영지에 파묻힌 채 외동딸 안드레이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함께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이 노인이 페테르부르크의 궁정에서 시골인 그의 영지로 쫓겨나게 된 까닭은 아마도 그 지나치게 완고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다. 노인은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문 욕심 없고 애국심이 강한 진지한 귀족이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 저택에서 문득 안드레이의 눈에 띈 것은 새로 벽에 걸려진 금테 두른 액자였다. 그 액자에는 볼콘스키 집안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그 반대편 벽에는 볼콘스키 집안의 옛 조상인 대공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이것 역시 안드레이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시골의 미술가에게 그리게 한 듯한 어설픈 그 초상화를 그가 입술을 꾹 다물고 보고 있노라니까 마리아가 객실 안으로 들어왔다. 오빠, 무얼 보고 혼자서 싱글벙글하고 계시죠? 과연 아버님다운 취미라고 생각되는구나. 이런 것을 객실에 요란스럽게 걸어놓으시다니.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한 데가 있게 마련인가 보다. 어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교양이 있으신 아버님이 이런 하잘것없는 것을 걸어놓고 좋아하시다니 이상하지 않니? 마리아는 놀라서 오빠의 얼굴을 보았다. 오빠의 사정없는 비평에 대해서 마리아는 불만인 듯 싶었다. 그녀는 그다지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아름답고 다정했다. 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 사는 다른 귀족집 처녀들과는 달리 유행되는 옷을 몸에 걸치는 일도 없고 오직 나이 많으신 아버지의 시중을 듣는 데만 정성이었던 것이다. 한편 아버지인 공작도 각별히 마리아를 사랑했고 가정교사 대신 몸소 그녀의 공부를 거들어주면서 소중하게 키워온 터였다. 마리아의 처지에서 보면 아버지는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아들인 안드레이 역시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고집이 세다는 것뿐. 사실은 굉장히 착한 인물인 아버지를 좋아했던 터였다. 그리고 또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인 마리아에 대해서도 그는 끝없는 애정을 쏟고 있었다. 다만 아내인 리자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시간이 지났건만 마음을 완전히 터놓고 있지를 못했다. 결혼은 했지만 참된 부부의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안드레이는 자기의 방에서 마리아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라버니, 어떤 사람에게도 결점은 있게 마련이에요. 올케에게 다소 결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보아주셔요. 올케는 화려한 사교계를 드나들면서 처녀 시절을 보낸 분이잖아요. 그야 가정적이 아닌 점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부터 오라버니가 싸움터에 가시는 동안 올케는 이런 시골 구석에서 외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올케를 동정하고 있어요. 하고 마리아는 말했다. 안드레이는 여전히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지만 말이다 마리아, 너는 이 시골에서 줄곧 살아오지 않았니? 이 생활이 그렇게 못 견디게 외롭다고 생각하니? 저는 경우가 다르죠. 저는 이런 생활밖에 모르지 않아요. 도시 생활이나 화려한 사교계를 그리워한 적도 없고요. 또 그곳은 제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세계이기도 하지요. 진지한 생각이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아버님 시중을 들면서 교회에나 나가는 동안에 점점 젊음을 잃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구나. 아니에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니 걱정이 없어요. 이제 머지않아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다음 날 안드레이는 이 누이와 아버지와 아내에게 작별을 고하고 싸움터로 떠났다. 아버지인 볼콘스키 공작이 쿠투조프 장군에게 보낸 편지 덕분에 그는 러시아군의 최고 사령관인 이 장군의 부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해 12월 초 체코슬로바키아 동쪽의 도시인 아우스터리츠에서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 군에 의하여 여지없이 처부서졌고 안드레이도 적의 총탄에 머리를 맞고 어떤 고지의 비탈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군기의 깃대를 꼭 움켜쥔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는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저녁 때가 다 되어서 훌륭한 군복 차림의 사나이가 말을 타고 바로 그 근처를 지나갔다. 나폴레옹이었다. 훌륭한 최후다. 하고 나폴레옹은 안드레이를 내려다보고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잠시 발을 멈추었다. 두 명의 부관이 무엇인가 나폴레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폐하라고 부르는 소리가 안드레이에게 들렸다. 그러나 그 말들은 벌레가 윙윙거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들려올 따름이었다. 안드레이의 생기를 잃은 눈에는 높고 푸른 하늘이 비치고 있었다.
평소에 숭배해왔던, 지금 처음 보는 나폴레옹의 멋진 모습조차도 어쩐지 작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온 게 분명하다. 이 대자연의 크기도, 이 육체의 지독한 고통도 모른 채 말이다. 갑자기 안드레이의 마음속에는 살고 싶다는 희망이 강하게 솟구쳐 올라왔다. 그는 온갖 힘을 기울여 몸을 움직여 보았다. 이봐, 저 사나이는 아직 살아있다. 하고 나폴레옹이 말했다. 곧 의무실로 데려가도록 해라. 이리하여 안드레이는 들것에 실려서 운반되었는데 심한 고통으로 도중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많은 중상자들과 함께 프랑스군의 야전 병원이 된 농가의 방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아우스터리츠의 전투가 끝난 뒤에도 얼마 동안 안드레이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볼콘스키 집안 식구들은 공보에 보도된 대로 그는 전사한 것이라고 단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던 것이다. 몇 달이 지난 뒤 그가 난데없이 고향집에 그 모습을 나타내자 아버지도 마리아도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용했던 저택 안에는 갑자기 환성이 터졌으나 오직 한 가지, 안드레이를 기다리고 있던 불행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아내인 리자가 아들을 낳음과 동시에 죽어버린 사실이었다. 올케는 조금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나 처녀 같은 순진한 성품이었죠. 그래서 오라버니와 같은 심지가 깊은 분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못했던 거겠죠. 그래도 시골 생활을 참고 견디면서 오라버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고 마리아는 울면서 이야기했다. 봄의 처녀들. 어느 날 안드레이는 로스토프라는 백작에게 볼 일이 있어서 그다지 멀지 않은 영지에 있는 그 백작의 저택을 찾은 일이 있었다. 봄철이라고는 하지만 어쩐지 무더운 날씨여서 마차 주위에는 먼지바람이 뽀얗게 일었고 시냇가 곁을 지날 때는 물속에 뛰어들고 싶어지는 무더위였다. 안드레이가 녹음이 우거진 정원의 숲속길을 마차를 달려서 가노라니까 갑자기 오른쪽 숲속에서 명랑한 웃음소리와 함께 몇 명의 처녀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중 한 처녀가 마차 앞을 뛰어서 건너가려다 말고 마차의 창문 옆으로 다가왔다. 가냘픈 몸매에 머리털도 눈빛도 칠흑같이 새카만 처녀였다. 그녀는 사라사 모양의 옷을 입고 흰 손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있었는데 숱이 많은 머리털이 손수건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어머나. 마차에 타고 있는 게 낯선 사람인 줄 알자 그녀는 눈길을 돌리며 갑자기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친구들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말았다. 까르륵거리며 웃는 처녀들의 웃음소리는 이윽고 멀어져 갔다. 안드레이는 어찌된 셈인지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을 느꼈다. 5월의 하늘은 파랗게 개어 태양은 밝게 빛나고 주위의 경치도 생생하건만 그는 어쩐지 외로움을 느꼈던 것이다. 그 처녀는 나라는 인간을 알지도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 다른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다. 더욱이 그 처녀는 자기 세계 속에서 즐겁게 살고 있을 게 아니겠는가. 안드레이는 로스토프 집에 도착한 뒤에도 그 처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았다. 로스토프 백작은 안드레이의 아버지와는 달리 활발한 남봉꾼 귀족이었다. 그는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교회에도 커다란 저택과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골에 살면서 지방의 명사들을 초청해서 연회다 사냥이다 하면서 매일 놀기에 바빴다. 그런 백작인 만큼 안드레이가 찾아온 것을 굉장히 기뻐하며 하던 일들을 얼른 정리하고는 곧 잔치를 베풀어 이 귀한 손님을 대접했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안드레이는 딸인 나타샤입니다 하고 백작에게서 소개를 받고 보니 아까 가로수길에서 만났던 그 날씬한 몸매의 처녀였다. 나타샤는 자기 멋대로 자란 처녀라는 느낌이어서 새카만 눈동자에는 무엇인가 헤아릴 수 없는 정열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안드레이를 보고 형식적인 인사를 했을 뿐 곧 젊은이들과 처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이 애는 소냐인데 사실은 친척 아이로 우리 집 딸애같이 기르고 있답니다. 하고 로스토프 백작은 또 한 명의 처녀를 소개했다. 그 소냐는 나타샤와 같은 나이 또래의 15살 된 나이인 듯 싶었다.
몸집이 작고 피부빛이 까무잡잡했고 그러면서도 목덜미와 드러난 팔은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었다. 새끼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처녀라고 해도 좋다. 안드레이는 무엇인가 떠들고 있는 나타샤를 힐끗힐끗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저 계집애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그다지도 즐거운 것일까? 잔치가 끝나고 배당된 방의 침대에 누운 뒤에도 안드레이는 여간에서 잠이 오지를 않았다. 잠자리가 바뀐 탓과 무더위 때문이 아닌가 했다. 안드레이는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나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창문을 열기가 무섭게 달빛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밝고 조용한 밤이었다. 창문 바로 앞에는 깨끗하게 손질을 한 나무들이 달빛에 비춰진 곳만을 드러나게 은빛으로 빛내고 서 있었다. 나무들 밑은 촉촉하게 밤이슬이 내린 정원이어서 풀포기며 나무 잎사귀들도 여기저기 은빛으로 빛나 보였다. 안드레이의 방은 2층에 있었는데 3층 사람들도 잠이 오지 않는 듯 여자들의 이야기 소리가 안드레이의 귀에 들렸다. 소냐, 다시 한번 노래하자꾸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타샤라는 것을 안드레이는 곧 알 수 있었다. 어머, 도대체 언제 자려고 그러는 거지? 난처해진 듯한 소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걸 어떡하니? 할 수 없잖아. 한 번만 부탁할게. 이윽고 가곡의 한 구절을 부르는 두 처녀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자, 이것으로 끝이에요. 잘 자요. 당신이나 자요. 나는 아직 잠이 오지 않아요. 나타샤의 목소리가 위층 창 가까이에서 들렸다. 창문에서 상반신을 내민 모양이었다. 지금은 저택의 건물도 정원도 화석으로 변한 듯 조용하기 그지없었고 달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을 따름이었다. 안드레이는 자기가 깨어있음을 알리지 않을 양으로 꼼짝하지 않고 있어야만 했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봐요. 빨리 이리로 와봐요. 멋져요.
이렇게 아름다운 밤이 있다니. 나타샤 목소리에 응하여 소냐가 무엇인가 시답지 않게 대답한 모양이었다. 아, 어쩌면 그래요. 당신은 남의 공상을 방해할 줄밖에 모르다니. 하지만 좋아요. 퉁명스러운 나타샤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창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안드레이는 로스토프 백작에게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부인들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저택에서 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영지 근처에 이르러 그가 탄 마차는 울창한 숲속을 통과했다. 그곳은 안드레이가 지금까지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를 왕래할 때마다 늘 지나던 길이었다. 그렇지. 이 숲속에는 마음에 드는 전나무가 있었지. 눈여겨보면서 가노라니까. 멀지 않은 곳의 길 왼편 백약나무와 외전나무 사이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낯익은 전나무는 싱싱한 초록빛 가지들을 펼친 채 가벼이 흔들리면서 비스듬히 쬐어드는 석양의 햇빛을 받고 우뚝 서 있는 게 아닌가. 마디가 튕그러진 가지, 추하게 덕지덕지 붙은 나무 껍데기, 노인네와 같은 의심과 슬픔의 표정. 그런 것 따위는 이 전나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디 그뿐인가. 10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동안 눈과 서리를 견디어온 두꺼운 껍데기를 뚫고 가지도 없는 곳에 싱싱한 잎사귀까지 돋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놀라운 일이구나. 이 녀석은 전에는 아주 퉁명스러워서 그 근처의 어린 나무들과 꽃들의 고생을 모르는 달뜬 얼굴들을 곁눈질해서 보고 있었거든. 자기는 세상 물정을 전부 알고 깨달은 것 같은 표정이었지. 나는 그런 오랜 전나무의 마음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것인데 하고 안드레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가슴 속에서 뜻하지 않던 커다란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었다. 이 젊어진 전나무와 마찬가지로 침묵했던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봄의 숨결이 되살아났던 것이다. 나는 아직 31살이다. 그렇다.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다. 안드레이는 외쳤다. 마차는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숲속길을 달려갔다.
하지만 나의 인생을 나만이 알고 있대서야 시시하다. 모두에게 알려지고 싶다. 달빛이 비쳐드는 창가에서 하염없는 공상에 잠겨있던 그 처녀도 나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싫다. 그 처녀를 포함해서 모두가 나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면